자, 그다음 열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보통 공자, 맹자를 이야기하지만 순자까지 공명순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도가는 노장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열자를 더하기도 합니다. 자, 열자의 전기와 책의 성격. 전기, 열자는 누군가? 모른다. 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장자에 많이 나오니까 있지 않았겠어. 열자라는 책은 위서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위서라고 하는 건 거짓된 책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한참 뒤에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한참 뒤에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어떠한 맥락과 상관없이 나중에 탄생했던 책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으나 그래도 이후에 이제 도가사상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167페이지. 예로부터 이를 완전한 위서라고 보는 설이 유력하다. 이 책을 최종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은 4세기 초 동진의 장잠인데 그 내용에서 생각하면 한 초기부터 동진에 이르는 약 500년간의 도가계 사상가들의 문장을 모은 것이라 볼 수 있는 단락이 많다. 따라서 이를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책으로 볼 수는 없다. 장자 뭐 혹은 앞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보다 한 짧게는 500년, 길게는 600년 뒤에 누군가가 정리한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500년간의 한 5, 600년간의 사람들의 생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본다는 거죠. 첫 번째, 인생은 성대한 가옥과 아름다운 의복, 음식, 여인이 있을 뿐이다. 일종의 쾌락주의 연장선에서 이야기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이런 내용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16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100년은 사람의 수명의 최대한인데 설령 100세까지 살았다 해도 무심한 유년기가 그 반을 차지한다. 그 나머지 반은 걱정거리나 노고로 소모된다. 그렇다면 뒤에 남은 것은 겨우 몇십 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얼마 안 되는 기간 중 마음으로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 그러므로 즐기자. 그 다음은 숙명론. 네, 장자의 운명론이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어떤 필연이 있다라고 봤다면 열자에서는 숙명, 즉 정해져 있는 앞으로 정해져 있는 숙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좀 더 재밌는데요. 무의를 넘어선 자연, 저자는 대승도가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인위와 반대되는 혹은 이전의 자연은 이제 그런 면에서 무위, 즉 인위와 반대되는 혹은 이때 자연이라고 하는 게 더 나아가면 문명과 반대된 그 문명의 내용은 뭐냐? 가족, 사회, 국가 이런 것과 반대되는 자연을 이야기했다면 그러나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다 괜찮다는 것을 자연이라 부르는 것이니 그냥 그럼 이때 자연이라는 건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하느냐? 유의와 무의를 뛰어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게 열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승도가라고 표현합니다. 대승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불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차별 없는 더 큰 이라는 뜻이 있다면 이전에 노자와 장자가 무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유위를 배척하려 했다면 열자에 이르면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또 새로운 사상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가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자, 명가 논리와 궤변. 논리학입니다. 왜 논리학이 등장했을까? 그것은 여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명, 말이나 개념과
실, 사실의 일치 내지 불일치를 중시 여겼던 것이고 그것은 그 중국 철학의 부족한 어떤 논리학의 보충을 위해서 등장하지 않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논리학파라고 하는 이 명가들의 이제 내용은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주장들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깊이 알아두시 좀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깊이 읽을 만한 책이나 내용도 남아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서술도 많이 부족합니다. 문장을 보더라도 문장 자체도 오탈자가 많고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좀 어렵습니다. 해시의 영무십사라는 게 있습니다. 영무십사는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있는 10가지의 명제입니다. 뭐 그 10가지의 이야기. 근데 왜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것만 들어주십시오. 공손용자. 백마는 말이 아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백마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백마비마라고 합니다. 백마비마는 백마 흰 말은 말. 요거 그럼 이게 무슨 얘기지? 흰 말은 말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흰 말이라고 하는 범주는 말이라고 하는 범주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뭐 비슷한 유머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자에게 야 점심에 우리 고등어나 구워 먹자. 가서 고등어 좀 사라. 보냅니다. 제자가 갑니다. 선생님 고등어가 아, 맞다 생선이나 먹자 이런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해야 되네요. 맞아요. 예, 제자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선생이 제자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점심에 생선이나 구워 먹자. 가서 생선 좀 사라. 생선가게에 갑니다. 제자가 돌아옵니다. 선생님 생선이 없던데요. 무슨 얘기야? 생선 가게 생선이 없다니. 아니 가보니까 고등어 아니 뭐 그리고 뭐 꽁치 삼치 이런 게 있지. 선생님 생선이 없던데요. 요런 얘기입니다. 생선이라고 하는 범주 아래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다른 범주들이 그 두 범주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백마비마입니다. 그런데 이 백마비마라고 하는 표현은 이후에 중국 철학 안에서는 어, 불필요한 논쟁 혹은 불필요한 다툼 같은 걸 이야기하는 대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쭉 넘어가서 네. 뭐 근데 이 명가학파들은요. 뭐 의미가 없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고 이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81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손용도 위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해시 등과 마찬가지로 그 본령은 정치 조언자라는 데 있었으므로 논리를 순수 학문의 입장에서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거기에는 체계적인 논리학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고 기껏해야 변론가 사이의 놀이로서 혹은 외교 때의 변론에 쓰임새가 있는 것으로 행해졌던 것이니 결국 궤변으로 끝날 운명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논리학을 탐구했다기보다는 이런 논리학적인 논의들이 있었으나 이것은 탐구의 결과나 어떤 학문의 발전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궤변, 의료 무기로서 사용됐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음양 오행설. 자, 음양. 음양은 무엇이냐? 네. 기에서 음과 양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국 철학에 표현하면 일기, 일기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야. 하나의 기운에서 양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두 개의 표현들로 나뉘는데 그게 음양이라는 거죠.
후대 철학자들의 표현을 좀 불리면 이 하나의 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태허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커다란 비어 있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도 이걸 태극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무극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참 여기 보면 이제 참 힘들긴 해요. 그냥 요걸 같이 표현하고 이런 데서 음양이 나왔다. 음과 양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나중에 원래는 음은 양은 햇볕이 비치는 부분, 음은 햇볕이 비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이후에는 이 대립상이 다양한 요소들까지 포괄하죠. 그래서 책에 나오지만 양은 여러 가지 대립상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185페이지에 나오는 표 있죠? 요거 한번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음양이라고 하는 관점을 조직환에 뭔가 이렇게 체계화해 놓은 책이 뭐냐면 역경. 역경 우리에겐 주역이라고 하는 책으로 더 유명합니다. 주역. 똑같은 말입니다. 역경이나 주역이나. 참고로 이야기하면 더 까다롭게 이야기하면 주역은 역경 더하기 역전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데 역경이라고 하는 거는 경전을 이야기하고요. 네. 역전은 해설,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자, 역경에서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괴입니다. 괴. 괴는 효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양효 혹은 음효가 이제 돼 있죠. 짝대기가 양효 아니다. 그 끊어져 있는 게 찌큰 게 양효, 끊어져 있는 게 음효 맞죠?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그래서 8괴가 책에 실려 있죠. 이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건곤감입니다. 건은 하늘, 그리고 곤은 땅, 곤은 땅, 감은 물, 리는 불. 그래서 양을 대표하는 요소들 있죠. 건은 양, 곤은 감은 리는 양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8괴가 한 층이 더 됩니다. 그래서 64괴는 쉽게 말하면 8괴가 두 층이 되니까 8의 그 뭐라고 할까요? 2승입니다. 그래서 88에 64가 됩니다. 64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 64괴가 무슨 내용인지 어떤 걸 뜻하는 건지 쫙 설명해 놓은 게 역경입니다. 그 다음에 오행설. 책에서는 목화토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오행은 서로 낳는 관계가 있고 서로 치는 관계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는 서로 낳는 관계입니다. 이걸 상생이라고 합니다. 목이 화를 낳고요. 불을 낳고, 그렇죠? 나무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불은 토. 네, 불을 태우고 나면 재가 남죠. 이 흙 안에서는 금, 쇠붙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쇠붙이를 가지고 물을 낼 수가 있죠. 물기를 내듯이. 그리고 이 물은 또 뭐가 됩니까? 나무를 키워냅니다. 그래서 이걸 상생설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가 서로 낳는 관계. 반대로 치는 관계가 있습니다. 상극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오늘날 상극이라고 할 때 그겁니다. 어디서 시작을 할까요? 목은 토를 칩니다. 네, 나무는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토는 수를 칩니다. 흙으로 물을 막죠. 수는 뭘 칠까요? 화를 치겠죠. 불은 뭘 치겠습니까? 금, 쇠붙이를 녹이죠. 쇠붙이로
나무를 베죠. 그래서 이게 상극입니다.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이 상생상극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또한 만물을 혹은 이 세계의 다양한 요소들을 배치해 놓은 표가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가 이제 신체, 오장을 이 오행과도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방위, 색깔 이런 과도 연결시킵니다. 나중에 이 음양오행론을 가지고 결국은 사주를 보는 겁니다. 사주라고 하는 건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4개의 기둥을 이야기하는데 년, 월, 일, 시를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이제 60갑자를 가지고 년월 일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60갑자니까 이게 2글자씩 나오죠. 예를 들면 뭐 임진이니 뭐 계묘니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연월 일시가 되니까 8글자가 나오죠. 사주 팔자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 사주 팔자가 8글자가 나오면 이 8글자를 가지고 음양오행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음기운이 세고 양기운이 세고 그리고 특히 오행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이다. 어떤 색깔을 뭐 해라. 혹은 건강으로는 이게 어떻다라는 것도 이 오행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오행론은 그런 면에서 자연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 역사 철학에 중요합니다. 왕조 교체를 이야기하는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국가는 각각의 덕을 즉 오행에서 이야기되었던 각각의 그 요소들을 국가의 운명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진나라는 수덕을 가지고 있대요. 진시황의 진나라 수덕 물을 자신들의 나라의 어떤 거로 삼았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수덕은 색깔로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흑색을 숭상합니다. 자, 근데 진나라를 그러면 한나라가 치잖아요. 그죠? 한나라가 진나라를 사실 무너뜨리고 나온 나라는 아닌데 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나라가 수국토니까 물은 토국수죠. 그 흙이 물을 막아버리므로 한나라는 토덕을 가지고 있는 나라야 된다. 그래서 황색을 숭상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아니야 진나라 없는 거 그렇죠. 주나라가 불이었고 그걸 극한 거로 봐서 한나라가 수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의 이 교체를 이 오행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맨 마지막 잡가입니다. 잡가는 잡다하게 뒤섞였다는 겁니다. 어디서? 직하에서. 직하는 어디냐? 제나라. 제나라 수도에서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국가 연구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있는 여러 사람들 다 모아서 여기 와서 연구하세요라고 만들었고 이때 다양한 이들이 왔으며 서로 뒤섞였다. 영향을 주면서 그때 나온 책이 관자라는 책이 있다. 뭐 요거는 이름을 그냥 들어두시고요. 한편 제나라 때 그랬다면 진나라 때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진나라가 통일할 때 통일 초기에 여불이라고 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상인이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요 개인이 연구소를 만들고 책까지 만든 거예요. 그게 여시춘추랍니다. 자기가 천하의 모든 이제 내용들을 모았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표현이 일자천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한 글자라도 더하면 천금을 주겠다. 그래서 일종의 백과전서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학설들을 뒤섞였던
느낌도 듭니다. 어 뭐 잡가는 그 내용보다는 이런 식의 상호 간의 교류, 소통 혹은 어 뒤섞임이 있었던 시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뭐 제나라의 직하 이거는 이제 전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진시황의 통일한 진나라에서도 이러한 책들이 쓰여졌다. 그리고 그것이 잡가라고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